안녕하십니까,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국화와 칼, 루스 베네딕트 지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요, 메이지 유신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버전이 여러 개인데요, 지금 제가 고른 책은 의류문화사에서 발행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페이지 113쪽입니다. 네, 읽습니다. 일본 근대화 초기의 구호는 손노조이, 이게 한문으로는요 존왕양이, 즉 왕정을 복고하고 오랑캐를 추방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본을 외세에 짓밟히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천황과 쇼군의 이중 통치 속에 있었던 10세기의 황금 시대로 복귀하려는 슬로건이었다. 교토에 있는 천황의 궁정은 극단적으로 반동적이었다. 천황 지지자에게 존왕파의 승리는 외국인을 굴복시켜 추방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회복하고 개혁파의 정치적 발언권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유력한 도자마 다이묘들, 즉 바쿠를 무너뜨리는데 선두에 선 번의 다이묘들은 왕정 복고야말로 도쿠가와 대신에 자신들이 일본을 지배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하고자 한 것은 단지 사람을 바꾸는 일이었다. 농부들은 농사 지은 쌀을 좀 더 많이 자신들의 몫으로 소유하기를 원했지만 개혁은 매우 싫어했다. 사무라이 계급은 예전처럼 복록을 받고 칼로서 공명을 세울 기회가 오기를 바랐다. 존왕파에게 군사 자금을 빌려준 상인들은 중상주의가 신장되기를 원했지만 결코 봉건 제도를 규탄하지는 않았다. 반도쿠가와 세력이 승리를 거두고 1868년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자 이중 통치는 종말을 고했다. 이것을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한다. 서양인의 기준으로는 승리자들이 이제부터 놀라울 정도로 보수적인 고립주의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신정부가 취한 방침은 처음부터 그 반대였다. 신정부는 수립 후 1년도 되지 않아 모든 번에서 다이묘의 과세권을 철폐했다. 정부는 토지대장을 회수하여 이른바 사공육민 중 사공의 몫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했다. 사공육민에 대한 밑에 각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이묘가 세금으로 4하를, 농민은 나머지 6하를 갖는 분배 방식을 의미합니다. 재산 몰수는 무상이 아니었다. 정부는 각 다이묘에게 정규 복록의 반에 상당한 액수를 나눠주었다. 동시에 정부는 다이묘에게서 사무라이를 부양하고 토목사업비를 부담하는 책임을 면제했다. 사무라이도 다이묘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복록을 지급했다. 그 후 5년 동안 계급 사이의 모든 법률상 불평등이 철폐되었다. 카스트나 계급을 나타내는 징표나 차별적 복장이 폐지되고 상투도 잘라야 했다. 천민 계급은 해방되었다. 토지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이 철폐되었고 번과 번 사이를 격리하는 장벽이 제거되었으며 불교는 국교의 지위에서 추방되었다. 1876년에는 다이묘와 사무라이의 복록을 5년 또는 15년을 상환기간으로 하는 진록 공채로 일시불로 지급했다. 각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873년부터 1875년 사이에 진록, 즉 지위에 따라 지급하는 봉급을 반환한 사무라이 계급에 교부된 공채라고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일시불은 도쿠가와 시대에 정해진 다이묘들의 봉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리하여 다이묘와 사무라이들은 이 자금으로 새로운 비봉건적 경제하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것은 도쿠가와 시대에 이미 분명해진 상업금융귀족과 봉건토지귀족의 특수한 연합을 나타내 정식으로 체결하는 최종 단계였다. 갓
태어난 메이지 정부의 이 같은 괄목할 만한 개혁은 대중의 뜻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가장 열광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1871년에서부터 1873년에 걸친 조선 침략론이었다. 각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이코 다까모리를 우두머리로 한 재개혁파들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정책을 세운 것,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정한론이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는 철저한 개혁을 단행하는 방침을 결코 굽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 침략 계획을 묵살했다. 정부의 시정 방침은 메이지 정부 수립을 위해 쌓은 대다수의 소망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1877년 불평분자들의 최고 지도자인 사이고는 반정부를 기치로 내세운 대규모 반군을 조직하게 이르렀다. 사이고에 대한 해설을 밑에 각주에서 읽겠습니다. 사이고 다까모리 메이지 1827년부터 1877년 메이지 유신의 공신 바쿠타도 운동에 활약했다. 육군 대장 겸 참의에 임명되었으나 1873년 그의 정한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직했다. 반정부군을 조직하여 거병했으나 패하자 자살했다. 그의 군대는 왕정복고 첫 해부터 메이지 정부가 배반한 봉건제도의 존속을 그리워하는 조낭파의 모든 소망을 대표했다. 정부는 사무라이 이외의 사람들로 구성된 의용군을 모집하여 사이고의 사무라이군을 격파했다. 이 반란은 당시 정부가 국내에 얼마나 큰 불만을 불러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다시 읽겠습니다. 당시 정부가가 아니고요. 제가 끊어읽기를 잘못했습니다. 이 반란은 당시 정부가, 그러니까 그 시절의 정부란 얘기입니다. 국내에 얼마나 큰 불만을 불러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농민의 불만도 두드러졌다. 1868년에서 1878년까지 다시 말해 메이지 초기 10년 동안 적어도 190건의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신정부는 1877년에서야 겨우 농민의 과중한 세금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따라서 농민이 신정부가 자기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 농민은 학교의 설립, 징병제도, 토지 측량, 단발령, 천민 차별대우 철폐, 지나친 불교 억압, 역법개혁, 기타 그들의 고정된 생활 양식을 바꾸는 많은 시책에 반대했다. 그러면 이토록 철저하고 평판 나쁜 개혁을 단행한 정부는 대체 누구인가? 그것은 특수한 일본의 여러 제도가 이미 봉건 시대부터 육성한 하층 사무라이 계급과 상인 계급의 특수한 연합 세력이었다. 즉 그들은 다이묘의 어용인이자 가로로서 정치적 수완을 익혀 공산업, 직물업, 판지 제조 등 번의 독점 사업을 경영해온 사무라이들과 사무라이의 신분을 사서 사무라이 계급 속의 생산 기술의 지식을 보급한 상인들이었다. 사무라이와 상인의 동맹은 메이지 정부의 정책을 작성하고 실행을 계획한 유능하고도 자신에 가득 찬 위정자들을 급속히 무대 앞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 정치가들이 어느 계급 출신인가에 있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그토록 유능하면서도 현실주의적일 수 있었는가에 있다. 19세기 전반에 겨우 중세에서 벗어난 일본은 오늘날로 따지면 태국 정도의 약소국이었다. 그런 일본이 어느 나라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비범한 정치적 수완을 필요로 하는 더군다나 놀라운 성공을 거둔 메이지 유신이라는 대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할 능력을 가진 많은 지도자를 배출했다. 그 지도자들의 장점은 물론 단점까지도 전통적 일본인의 성격에 깊이 뿌리 박힌 것이었다. 그 성격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지 메이지 유신의 정치가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수행했는가를 이해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메이지 유신의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결코 이데올로기적인 혁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했다. 그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목표는 일본을 세계 열강의 대열에 서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우상 파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봉건 계급을 욕하지 않았고 무일푼의 상태로 몰아넣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 많은 진록을 주어 메이지 정부를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농민들의 처우를 개선했다.
이 조처가 10년이나 늦어진 것은 정부가 농민의 요구를 계급적 입장에서 묵살했기 때문이 아니라 메이지 초기에 빈약한 국고 때문이었을 것이다. 메이지 정부를 운영한 정력적이고 기략이 풍부한 정치가들은 일본의 계층제를 없애려는 모든 사상을 배척했다. 왕정복고는 천황을 계층제의 정점에 두고 쇼군을 제거함으로써 계층 질서를 단순화했다. 왕정복고 이후의 정치가들은 번을 폐지함으로써 영주에 대한 충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 사이에 모순을 없앴다. 이런 변화는 계층적 관습의 발판을 없애지 않고 단지 거기에 새로운 위치를 부여했을 뿐이다. 새로이 일본의 지도자가 된 각하들은 계층제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치밀하게 조직한 정강을 국민에게 강제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적 지배를 한층 강화했다. 그들은 위로부터의 요구와 은혜를 번갈아 이용함으로써 잘 조정해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역법개혁이나 공립학교 설립, 천민차별 대우 철폐 등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 여론에 따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위로부터의 은혜 중 하나가 1890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위로부터의 은혜 중 하나가 1889년에 천황이 백성에게 내려준 일본의 헌법이었다. 이 헌법에 의해 백성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제국의회가 설치되었다. 이 헌법은 서양 여러 나라의 각종 헌법을 비판적으로 연구한 후 각하들의 손으로 세심한 심사숙고 끝에 작성되었다. 그러나 기초자들은 백성의 간섭과 여론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예방수단을 강구했다. 헌법 기초의 임무를 맡은 관청은 국내성의 한 부서로 그곳은 신성불가침의 장소였다. 여기서 국내성은 황실일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메이지의 정치가들은 그들의 목적을 분명히 의식했다. 1880년대에 헌법의 입안자 이또 공작은 기도 후작을 영국에 파견하여 일본의 앞길에 놓인 여러 문제에 대해 허버트 스펜서의 의견을 청했다. 여러 의견이 오간 뒤 스펜서는 그의 결론을 이또에게 써보냈다. 여기서 이또는 이또 히로부미를 얘기합니다. 1841년부터 1909년 서양에 유학했다가 돌아와 제국헌법을 만들었고 초대 총리, 초대 한국 통감이 되었다. 만주의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당했다. 그리고 기도 후작 이또 히로부미 일행이 유럽에 간 것은 1882년이며 기도 다가요시는 1833년부터 1877년 인물입니다. 그보다 5년 전인 1877년 사망했으므로 기도가 그 임무를 맡았을 리가 없다. 이것은 가네코 겐타로의 착오다. 가네코는 이또의 명을 받고 1889년에 유럽에 가 스펜서를 만났다.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 글의 내용이 약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여기 역저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펜서에 대한 각주는요, 1820년부터 1903년 영국의 철학자, 사회학자, 영국 경험론의 전통에 입각하여 생물학적 진화 사상을 원리로 한 A System of Synthetic Philosophy를 편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펜서는 계층제에 대해 일본의 전통 조직이야말로 국민 복지의 기초이므로 이것을 존속시켜 소중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윗사람에 대한 전통적 의무, 특히 천황에 대한 전통적 의무는 일본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일본은 이 웃어른의 지도하에 견실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개인주의적 국가에선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스펜서는 말했다. 메이지의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신념에 확신을 얻고 크게 만족했다. 그들은 근대적 세계에서 알맞은 위치를 지킴으로써 얻은 이익을 보존하려고 했다. 그들은 계층 제도의 관습을 무너뜨릴 생각이 없었다. 정치, 종교, 경제 등 모든 활동 분야에서 메이지의 정치가들은 국가와 국민 간의 알맞은 위치의 의무를 세밀히 규정했다. 모든 기구는 미국이나 영국의 조직과는 현저히 달라서 우리는 보통 그 기구의 기본적인 측면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다. 여론에 따르지 않고 위로부터 강력한 지배가 행해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지배는 계층제의 수뇌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했다.
그리고 이 수뇌부에는 국민이 뽑은 사람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전혀 발언권을 가질 수가 없었다. 1940년에 정치적 계층제의 수뇌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천황을 배할할 수 있는 중신들, 천황의 직접적인 조언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 천황의 옥새가 지킨 사령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었다. 이 마지막 부류에는 강요, 도지사, 판사, 각 부처 장관, 기타 고관이 포함되었다. 선거로 선출된 관리는 계층제도 속에서 높은 지위를 갖지 못했다. 예를 들어 선거로 뽑힌 의회 의원은 강요나 대장성, 운수성 장관을 선임하거나 인준할 때 발언권을 갖지 못했다.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의원은 정부의 고관에게 질의하거나 비판한 점에서는 약간의 특권을 갖지만 임명 결정이나 예산에 관한 일에서는 참된 발언권이 없었다. 또 스스로 발의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도 없었다. 또한 중의원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귀족원의 견제를 받았다. 귀족원 의원의 반수는 귀족이며 4분의 1은 천황이 임명했다. 귀족원이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은 중의원과 비슷했다. 여기에도 또 하나의 계층제의 관문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이렇게 하여 중요한 정부의 지위를 각 카들의 수중에 두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결코 알맞은 위치에 자치제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는 국가나 정치체계에 관계없이 위로부터의 권력이 아래로 미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밑에서 올라오는 지방자치제의 힘과 마주친다. 국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단지 민주적 책임이 위로 어디까지 미치는가, 지방자치제도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 지방의 지도력이 지방공동체 전체의 요망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 지방 세력가들에게 농락당한 주민들의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가 등에 불과하다. 도쿠가와 시대에 일본에는 중국과 같이 도나리 구미라는 5호에서 10호씩 묶은 소단위 조직이 있었다. 여기서 지금 한문으로는요, 이게 린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설린 우호할 때 그 린조. 이것은 주민의 최소 책임 단위가 되었다. 이 소단위 조직의 수장이 소단위 자체의 모든 일을 지휘한다. 그는 소수 주민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지며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으면 보고하고 낯선 자가 나타나면 관원에게 고발했다. 메이지의 정치가들은 처음에 이 조직을 폐지했다가 후에 다시 부활시켜 도나리 구미라 이름 붙였다. 도나리 구미는 도시에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만들었는데 지금의 농촌에서는 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마을인 부락구 단위다. 한문으로는 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락구는 폐지되지 않았고 하나의 단위로 행정기구 속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곳은 국가의 기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었다. 15호 정도로 구성된 이 작은 마을은 오늘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교체되는 부락구 수장의 지도하에 조직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부락구의 수장은 부락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람이 죽거나 불이 났을 때 부여하는 부락구의 원조를 감독하고 농사짓기, 집짓기, 도로 수리 등에서 적당한 공동작업 날짜를 정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화재 경보종을 울리거나 딱따기를 쳐 지방 축제일이나 휴식일을 알린다. 밑에 그 부락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부락구는 부락이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천민 계급의 마을을 뜻한다 라고 각주가 있습니다. 부락구의 수장은 몇몇 아시아 국가의 경우처럼 부락구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책임은 없다. 따라서 그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다. 그들의 지위는 조금도 이중적인 면이 없다. 그들은 민주적 책임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따름이다. 일본의 근대 정치 조직에는 시, 정, 촌의 지방자치제도가 공인되어 있다. 선출된 원로들이 책임있는 지방의 수장을 뽑는다. 그리하여 이 수장이 부, 현, 중앙정부로 대표되는 국가와 절충할 때 각기 시, 정, 촌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수행한다. 여기서 현에 대한 밑에 설명인데요. 일본에서 부는 우리나라의 직할시, 현은
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일본을 행정구역을 그 도도 부현이라 합니다. 도쿄도, 그 다음에 홋카이도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가 뭐 오사카부, 그 다음에 뭐 도쿄부, 뭐 그 정도의 부가 있고요. 부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서 수장은 예로부터 그 땅에 살고 있는 지주 농민 집안 출신이다. 촌장의 직무를 맡으면 경제적으로는 손실이 있는 대신 위신이 선다. 이 촌장과 원로들이 마을 재정, 공중위생, 학교 유지, 특히 재산 등기와 개인 신상 서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정촌 사무소는 매우 바쁜 곳이다. 초등학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출, 그보다 훨씬 액수가 큰 마을 자체에서 부담하는 교육비 지출, 마을 재산의 관리와 임대, 토지 개량, 식목, 모든 재산 거래 등기 등의 사무를 취급한다. 부동산 거래는 이 사무소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비로소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시정촌 사무소는 또한 그 마을에 본적을 두고 있는 주민의 주거, 혼인 상태, 출산, 양자, 결연, 법률 위반, 기타 그 밖의 사실을 기입한 최신 기록과 가족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사항에 약간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나 번적지에 보고되고 그 사람의 장부에 기입된다. 취직할 때나 재판받을 때, 기타 신원증명이 필요할 때에는 본적지의 시정촌 사무소에 편지를 내든가 본인이 직접 가서 등본을 떼어 상대방에게 제시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장부에 나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몸조심을 한다. 이와 같은 시나 마을의 사무소는 커다란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다. 1920년대에 일본에 전국적인 정당이 생겼다. 그것은 그 어느 나라에서나 여당과 야당의 정권교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의 지방행정은 정당 정치라는 새로운 사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여전히 공동체 전체를 위해 일하는 원로들이 지휘했다. 지방행정기관은 세 가지 점에 관해서는 자치권이 없었다. 즉 판사는 모두 국가에서 임명되고 경찰관과 학교 교원도 전부 국가 공무원이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대개 민사사건은 조정재판이나 중재인이 처리한다. 따라서 재판소가 지방행정에서 행하는 역할은 거의 없다. 오히려 경찰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찰은 집회에 참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은 시간의 대부분을 주민의 신원과 재산을 기록하는 사무에 사용한다. 경찰은 해당 지역과는 인연이 없는 국외자가 임명되기 때문에 전임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 교원도 역시 전임된다. 전임된다는 얘기는요, 전보를 통해서 임명된다. 즉 외지 사람이 와서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학교는 구석구석까지 국가의 통제를 받으며 프랑스처럼 어느 학교나 같은 교과서로 같은 과목을 같은 날에 공부한다. 어느 학교든 아침에는 같은 시간에 같은 라디오 반주로 같은 체조를 한다. 이처럼 시정촌은 학교와 경찰과 재판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권을 갖지 못한다. 이와 같이 일본의 정치기구는 모든 점에서 미국과는 현저히 다르다. 미국의 정치기구에서는 선출된 사람들이 최고의 행정직, 입법적 책임을 지며 지방에 취하는 지방자치단체 지휘하에 있는 경찰과 경찰재판소가 담당한다. 요컨대 일본의 정치기구는 네덜란드나 벨기에 같은 완전히 서구적인 나라의 정치제도와 형식상으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여왕의 내각이 모든 법률안을 기초한다. 사실상 의회는 법률을 발의한 적이 없다. 촌장이나 시장도 법률상으로는 여왕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여왕의 형식적 권리는 1940년 이전의 일본보다 훨씬 폭넓게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일의 범위까지 미치고 있다. 실제로 여왕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명을 승인하는 관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경찰이나 재판소가 직접 군주에 대해 책임지고 있다는 점도 네덜란드와 같다. 다만 네덜란드에서는 학교만은 어떠한 종파의 단체도 자유롭게 설립할 수가 있다. 일본의 학교 제도와 흡사한 것은 프랑스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운하나 간척지, 지방개발 사업 등은 지방의 책임이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일로 정당에서 선출된 시장이나 관리의 일은 아니다. 일본의 정치 행태와 이와 유사한 서양의 사례의 차이는 형식에 있지 않고 기능적인 점에 있다. 일본인은 과거의 체험을 통해 정치 형태를 만들어냈고 그들의 윤리체계와 예절 속에 격식화되어 있는 낡은 복종의 관습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읽겠습니다. 국가는 각하들이 알맞은 위치에서 직분을 다하면 반드시 그의 특권을 존중해준다. 그것은 해당 정책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특권의 경계선을 넘는 것 자체가 괘씸한 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국정의 최상층에서는 국민의 여론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부는 단지 국민의 지지만을 요구할 따름이다. 국가가 지방행정의 범위까지 그 고난을 남용할 때에도 그 지배권은 황송하게 받아들여진다. 갖가지 국내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필요악이 아니다. 일본인의 안목으로 보면 국가는 더없이 존귀한 존재다. 또한 국가는 국민이 소망하는 알맞은 위치를 인식하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당연히 국민 여론이 지지하는 영역에서는 설령 그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일지라도 정부는 국민의 비율을 맞추려 노력한다. 농업진흥의 임무를 띠고 있는 정부 관리가 낡은 농경법을 개량하고자 할 때 미국 아이다호주의 농업관리 공무원처럼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공손하게 행동한다. 정부 보증의 농민신용조합이나 농민구매 판매조합을 장려하는 관리는 지방 유지들과 오랫도록 원탁회의를 거듭한 끝에 결국 그들의 결정에 따른다. 지방에 관한 일은 지방이 처리한다. 일본인의 생활 양식은 알맞은 권위를 할당하고 각각의 권위에 알맞은 영역을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웃 어른에게는 서양 문화보다 더 큰 존경, 따라서 더욱 큰 행동의 자유를 주지만 웃 어른도 채통을 지켜야 한다. 모든 것을 알맞은 장소에 둔다. 이것이 일본의 좌우명이다. 메이지의 정치가들은 종교 분야에서 정치에 비해 훨씬 기묘한 형식적 제도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의 좌우명을 실천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특히 국민적 통일과 우월성을 선양하는 국교는 국가 관할에 속하게 하고 다른 모든 종교는 개인 신앙의 자유에 맡겼다. 국가의 통제를 받는 영역이 바로 국가 신토다. 거기에 대한 각주를 읽겠습니다. 메이지 유신 후 신토 국교화 정책으로 신사 신토를 황실 신토 밑으로 재편성하여 만든 국가 종교 천황을 현인신이라고 보는 천황 지배의 사성적 지주가 되었다 라고 각주가 있습니다. 국가 신토는 미국에서 국기의 경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가 신토는 국민적 상징에 정당한 경의를 표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일본은 서양의 신앙의 자유 원칙에 조금도 저촉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국가 신토를 요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미국에서 성조기에 경례를 요구하는 것이 조금도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것은 단순한 충성의 상징에 지나지 않았다.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서양의 비난을 받을 염려가 없었으므로 일본인은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쳤다. 국가 신토는 학교에서는 신화시대 이래의 일본 역사와 만세 일개의 통치자인 천황 숭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만세 일개란 말은요, 천황의 가계가 끊임없는 단일계였음을 신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 신토는 국가에 의해 지지되고 국가에 의해 통제되었다. 다른 종교 영역은 불교, 기독교의 각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파 신토, 즉 제사 신토까지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겼다. 이 두 개의 영역은 행정상, 재정상 확실히 구별되어 있다. 국가 신토는 내무성의 국가 신토를 주관하는, 즉 한 국이 감독하고 신관이나 제식, 신사는 국비로 유지했다. 여기서 신관은 그 국가 신토에 있는 관리고요. 제식은 제사 지내는 양식, 신사는
거기 그 건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사 신토와 불교, 기독교 각파는 문부성 종교과의 소관이고 재정은 각 교파에 속하는 신자들의 자발적 헌금에 의지했다. 이 문제에 관한 일본의 공식적 태도는 위와 같다. 따라서 국가 신토는 거대한 국립교회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거대한 국립기관이라고 부를 수는 있다. 태양의 여신을 제사 지내는 이 이세진구에서부터 특별한 의식 때마다 신관이 직접 청소하는 작은 신사 이르기까지 11만 개 이상의 각종 신사가 있다. 신관의 종교적 계층제는 정치적 계층제에 병행한다. 권위의 계통은 최하위의 신관에서 군시나 부현의 신관을 거쳐 각하라는 경칭으로 불리는 최고의 신관까지 미친다. 그들은 민중이 행하는 예배를 주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민중을 대신해서 예식을 거행한다. 여기서 태양의 여신이란 말은요, 그들은 이른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가리킨다. 신화시대의 초대 조상, 즉 일본 황실의 조상이 된다는 여신이다. 그리고요, 이세진구라는 표현은 미에현 이세시에 있는 일본의 가장 고귀한 신사가 바로 이세진구를 의미합니다. 국가 신토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는 것과 다르다. 국가 신토의 신관들은 그것은 종교가 아니므로 교의를 가르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인이 생각하는 의미의 예배 의식은 없다. 그 대신 종종 돌아오는 제삿날에는 지역 공동체의 공식 대표자들이 신사에 찾아와 신관 앞에 선다. 그러면 신관은 삼과 종이를 길게 늘어뜨린 막대기를 흔들어 그들을 정화한다. 신관은 깊숙한 신단의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신들께 공양 음식을 바치니 내려오십사고 외치고 기도를 드린다. 참배자들은 각자의 신분에 따라 경건히 배례하고 예나 지금이나 일본 어느 곳에서나 있는 가느다란 흰 종이를 늘어뜨린 일본인이 성스럽게 여기는 나무의 잔가지 하나를 봉헌한다. 그러면 신관은 다시 한번 소리를 질러 신들을 배웅하고 신단의 문을 닫는다. 국가 신토의 제삿날에는 천황도 국민을 대표하여 의식을 행한다. 이때 모든 관청은 휴무다. 그러나 이런 제1, 즉 제사 지내는 날은 지방에 있는 신사의 제례나 불교 제1과 같은 민중적인 큰 축제일은 아니다. 지방의 신사나 불교 제사는 국가 신토 밖에 자유로운 영역에 있다. 이 영역에서 일본인은 그들의 기호에 맞는 많은 유력한 종파와 축제일을 가지고 있다. 불교는 지금도 국민 대다수의 종교인데 각기 다른 가르침과 다른 개조를 가진 여러 종파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어떤 것은 1930년대에 정부가 국가주의 입장을 취하기 이전부터 이미 국가주의의 본거지였고, 어떤 것은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비견할 만한 신앙요법의 종파이고, 어떤 것은 유교의 가르침을 지키고, 어떤 것은 신들린 상태나 신성한 산 속에 있는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민중적인 축제일의 대다수도 역시 국가 신토의 영역 밖에 방임되어 있었다. 그런 축제일에는 많은 군중이 신사에 모인다. 참배자는 각자 양치질로 입을 깨끗이 하고 손을 씻고는 방울을 매단 줄을 당기거나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신이 하강하기를 빈다. 그는 경건히 배례한 뒤 다시 한번 줄을 당기거나 손뼉을 쳐서 신을 배웅한다. 그러고는 신 앞을 떠나 그날의 중요 행사를 시작한다. 그날의 중요 행사란 신사 경내에 가설된 노점상에서 장난감과 맛있는 것을 사거나 스모나 앵마지 굿 또는 어릿광대가 나와서 우스갯짓을 하는 가구라 춤을 구경하는 것이다. 가구라는요, 궁정에서 신을 제사 지낼 때 연주하는 무악을 가구라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축제 기분을 즐기는 일이다. 일본에 거주한 적이 있는 한 영국인은 일본의 축제일에는 항상 생각나는 시가 있다면서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한 구절 인용했다. 제가 영어를 먼저 읽고 우리말을 나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의 순서 반대로. If at the church they would give us some ale and a pleasant fire our souls to regale, we'd sing and we'd pray all the livelong day, nor ever once from the church to stray. 교회에서도 약간의 맥주가 나오고 우리의 영혼을 데워줄 즐거운 불이라도 있다면 우린 온종일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기도드리기도 하면서 교회를 빠져나와 방황하려는 사람은 같지 않을 텐데.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의 이게 Songs of Experience, 경험의 노래들이라는 중에 The Little Vagabond의 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종교적 고행에 몸을 바친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에서 종교란 결코 위압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일본인은 즐겨 먼 곳의 신사나 절에 참배하러 가지만 이것 역시 휴일을 즐기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메이지의 정치가들은 정치에서는 국가의 기능이 미치는 영역을, 종교에서는 국가 신토의 영역을 신중히 구획했다. 그들은 다른 영역은 국민의 자유에 맡겼지만 국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은 새로운 계층제도의 최고 관리자인 자신들의 손에 지배권을 두려했다. 육해군을 창설할 때에도 그들은 같은 문제에 부딪혔다. 그들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낡은 카스트 제도를 제거했다. 군대에서는 일반 시민사회보다 더 철저히 카스트 제도를 제거했다. 군대에서는 일본식의 경호조차 폐지되었다. 그러나 물론 실제로는 옛 습관이 남아있었다. 또한 군대에서는 가문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의 실력만으로 누구든지 병사에서 장교의 계급까지 출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철저하게 실력주의가 실행된 분야는 달리 없었다. 이 점에서 군대는 일본인 사이에서 매우 좋은 평판을 얻었고 분명히 그럴 만도 했다. 그것은 새로이 조직된 군대를 위해 일반 민중의 지지를 얻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또 중대나 소대는 같은 지역에서 온 인근 사람들로 편성되었는데 평시의 병역은 자기 집과 가까운 병영에서 마쳤다. 이것은 출신 지역과의 인연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군대란 집단의 성격을 명확히 해주었다. 군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나 사무라이와 농민, 부자와 빈자의 관계를 떠나 장교와 병사, 고참병과 신참병의 관계로 2년 동안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점에서 군대는 민주적 평등주의의 역할을 했다. 또 많은 점에서 참된 국민의 군대이기도 했다. 다른 대다수 국가에서 군대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지만 일본의 군대는 소농 계급의 동정을 가졌다. 그 동정심 때문에 군대는 여러 차례 대금융 자본가나 생산 자본가에게 저항하기도 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아마도 국민군을 수립함으로써 나타난 이런 결과를 순순히 시인하지 않았으리라. 그들이 계층제도에서 군부가 최고 권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결코 이런 결과를 기대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최고 영역에 일정한 조처를 강구함으로써 그 목적을 확실히 달성했다. 그들은 이런 조처를 헌법 속에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정부가 승인한 군 수뇌부의 독립을 관례로 유지했다. 예를 들면 육해군 장관은 외무성이나 내정을 맡은 각 성의 장관과는 달리 천황을 직접 배할하고 상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천황의 이름을 이용하여 그들의 방책을 강제할 수가 있었다. 그들은 문관 강요들에게 보고하거나 협의할 필요가 없었다. 더욱이 군부는 어떠한 내각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다. 그들은 육해군 장관을 입각시키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내각의 조각을 간단히 방해했다. 고위 현역 장교가 육해군 장관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어떠한 내각도 성립할 수 없었다. 육해군 장관의 자리는 문관이나 태역 장교가 차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군부가 내각의 행동에 불만이 있으면 입각한 그들의 대표를 소환함으로써 내각을 총사퇴시킬 수도 있었다. 이런 최고 수준의 정책 결정 과정에 군 수뇌부는 어떠한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수단을 강구했다.
만일 다른 보증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헌법 속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 즉 제국의회에서 예산을 의논하여 결정하지 못했거나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했을 때 정부는 전년도 예산을 시행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외무성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단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각주가 있습니다. 1931년 9월 중국 심양 북쪽의 철도 폭파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각의 정책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 수뇌부가 현지 사령관을 지지한 예이다. 군부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다. 이런 계층적 특권에 관련된 경우 일본인은 어떤 결과라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정책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이 아니라 특권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산업발전의 분야에서 일본은 서양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길을 걸었다. 여기에서도 각하들이 계략을 세우고 순서를 정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산업을 정부의 돈으로 건설하고 자금을 공급했다. 정부 관료가 그것을 조직하고 운영했다. 외국의 기사를 초빙하고 일본인을 해외에 파견했다. 그 후 정부는 조직을 정비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신장함에 따라 이런 산업을 민간 회사에 불화했다. 정부는 이런 산업을 선택된 소수의 자본가, 특히 미쓰이나 미쓰비시 같은 저명한 재벌에게 형편없이 싼 값에 팔아넘겼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산업개발이란 일본의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므로 수요 공급의 법칙이나 자유기업의 원칙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결코 사회주의적 신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었다. 결국 톡톡이 재미를 본 것은 재벌들이었다. 일본은 실수와 헛된 소모를 최소 한도로 줄여 그들이 필요하는 산업의 확립을 이루었다. 이런 방법으로 일본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출발점과 그 후 여러 단계의 일반적 순서를 수정할 수가 있었다. 그들은 소비재 생산과 경공업에서 시작하는 대신 먼저 중공업에 손을 댔다. 조병창, 조선소, 제철소, 철도 건설 등의 우선권이 주어졌고 기술력이 짧은 기일에 고도의 수준에 달했다. 이들 산업이 전부 민간에 이양된 것은 아니다. 거대한 군수산업은 여전히 정부 관료의 지배하에 남겨두고 정부의 특별회계로 자금을 공급했다. 정부가 우선권을 준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소상공업자나 비관료 경영자는 알맞은 위치를 갖지 못했다. 국가와 신용이 있고 정치적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받는 큰 재벌만이 이 영역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일본인 생활의 다른 분야가 모두 그런 것처럼 산업에도 자유로운 영역이 없지는 않았다. 그것은 최소한의 자본 투자와 최대한의 저임금 노동을 활용함으로써 운영되는 나머지 각종 산업이었다. 이런 경공업은 근대적 기술 없이도 존재할 수 있었고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일찍이 미국에서 홈 스토어숍, 영어로는 홈 스웨트숍이라 부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주는요, 극도의 노동력 착취가 행해지는 간의 공업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스몰타임 제조업자가 원료를 사서 가정이나 4-5명의 직공을 가진 공장에 대여하고 작은 공장에 대여하고 다시 회수하여 대여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여기서 스몰타임 제조업자는요, 본래 뜻은 흥행물을 하루에 몇 번 되풀이하여 상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적은 자본금을 빨리 회전시켜서 이익을 보는 소공업자를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제품을 상인이나 수출업자에게 팔아넘긴다. 1930년대에는 공업 종사자의 53%가 직공수 5명 이하의 공장이나 가정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런 직공들 대부분은 낡은 도제제도의 원정주의적 간섭에 의해 보호되었다. 또한 대도시의 가정에서 아기를 업고 임금 노동에 종사한 주부들이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일본 산업의 이원성은 일본인의 생활 양식에서 정치나 종교 분야의 이원성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다른 여러 분야의 계층제도처럼 재계에도 귀족제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각종 전략 산업을 건설했고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상인 가문을 선택하여 다른 계층 제도와 마찬가지로 알맞은 위치를 갖도록 했다. 정부가 이런 재계의 유력 가문과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일본 정치가의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재벌은 그들에게 이윤과 함께 높은 지위를 주는 지속적 비호 정책, 제가 영어가 작아서 안 보여서요. 아마 페이터널리즘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호 정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지금 보통 글씨체에 맞춰서 제가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영어 글씨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네, 페이터널리즘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본인의 이윤과 금전에 대한 태도로 보아 재계 귀족은 국민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지만 정부는 있는 힘을 다해 그 체제를 공인된 계층제의 관념에 따라 확립하려 했다. 그 노력은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 재벌은 이른바 군부의 청년 장교 그룹이나 농촌 지역으로부터 종종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의 여론에서 가장 혹독한 공격은 재벌이 아니라 나리킨에서 에게 향했다. 나리킨은 종종 누보리슈, 이건 불어를 지금 썼습니다. 뉴보리슈란 벼락부자라는 말로 번역되지만 그 번역으로는 일본인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미국에서 누보리슈란 엄밀하게는 새로운 사람들, 뉴커머스란 뜻이다. 뉴보리슈가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세련되지 못하고 또 알맞은 품위를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벼락부자나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 측면은 그들이 통나무집에서 출세했으며 노세를 몰던 신세에서 몇백만 달러의 유전 경영자가 되었다는 식의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긍정적 측면에 의해 상쇄된다. 여기서 나리킨에 대한 각주가 있는데요. 분수에 맞지 않게 갑자기 돈을 번 사람을 뜻하는 일본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벼락부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나 일본에서 나리킨이란 일본의 장기놀이에서 온 말로 여왕으로 승격된 조를 의미한다. 나리킨은 아무런 계층적 권리도 없으면서 거물처럼 장기판 위를 사납게 날뛰는 조리다. 일본인은 사람을 속이고 이기적으로 이용하여 돈을 모은 사람이 나리킨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 나리킨을 향한 일본인의 비난은 미국인이 성공한 하인을 대하는 태도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은 계층제도 속에 거대한 부가 차지하는 위치를 주고 그것과 제휴했다. 그러나 부가 그 영역 밖에서 획득된 경우 일본인의 여론은 그것에 통렬한 비난을 퍼붓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인의 끊임없는 계층제도를 고려하면서 사회의 질서를 다듬어 나갔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인은 끊임없이 계층제도를 고려하면서 사회의 질서를 다듬어 나갔다. 가정이나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연령, 세대, 성별, 계급 등이 알맞은 행동을 지정한다. 정치, 종교, 군대, 산업에서는 각각의 영역이 신중하게 계층으로 나뉘어 있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자신들의 특권의 범위를 넘어서면 반드시 처벌받는다. 알맞은 위치가 보장되어 있는 동안 일본인은 불만 없이 살아간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들의 최대의 행복이 보호되는가 하는 의미에서는 안전하지는 않은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럼에도 계층제도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에서 안전하다. 이것이 일본인의 인생에 대해 판단하는 특징을 이룬다. 이는 평등과 자유기업에 대한 신뢰가 일본인의 생활 양식의 특징인 것과 같다. 일본의 인과응보는 그 안전의 신조를 외국에 수출하려 했을 때 찾아왔다. 일본 국내에서 계층제도란 일본 국민의 상상력에 꼭 맞았다. 왜냐하면 그 상상력 자체가 계층제도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야심은 일본에서 구체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층제도는 도저히 수출할 수 없는 상품이다. 다른 국가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건방진 것으로, 아니 그보다 더 나쁜 것으로 여기고 붕괴했다.
그러나 일본군 장교나 사병들은 각 점령국에서 주민들이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일본은 그들에게 비록 낮은 지위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층제 속의 하나의 지위를 부여하려 하지 않는가. 그리고 계층제란 낮은 계층에 놓인 자에게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그들의 의문이었다. 일본 군부는 자포자기하여 몸을 망친 중국 소녀가 일본군 병사나 일본인 기사와 사랑에 빠짐으로써 행복을 찾는다는 식의 일본에 대한 중국의 애정을 그린 전쟁 영화 몇 편을 만들었다. 이런 것은 나치의 정복관과는 현저히 다르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일본인은 스스로에게 요구한 일을 다른 나라에도 요구할 수는 없었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그들은 각자 알맞은 지위를 받아들이는 일본의 도덕체계가 다른 곳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른 국가에는 그런 도덕률이 없었다. 그것은 틀림없는 일본만의 산물이었다. 일본의 저술가들은 이 윤리체계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그것에 대해 기술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덕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메이지 유신 1868년에 일본에서 단행된 메이지 유신, 이에 따라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의 막부정치, 즉 쇼군은 사라지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을 읽었고요. 다음 장에서는 제5장 과거와 세상에 빚을 진 사람이란 장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편한 하루 되십시오.